자, 후토크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첫 번째 친선 경기, 중계가 된 첫 번째 친선 경기 어땠는지 얘기해 보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의 어떤 나폴리 지역의 관심과 인기 정말 굉장하죠. 네, 현지에서 많은 유튜버 또 그 지역 교민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지역 매체가 나폴리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더니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는데 너 새로 영입된 김민재 키 얼마인지 알아? 다 맞추고. 몸무게 알아? 다 맞추고. 별명 알아? 몬스터 다 맞추고. 이런 정도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나폴리에서 엄청나요. 그걸 또 보여주듯이 김민재 선수의 첫 번째 기자회견 때 통역을 정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구단에서 대충 섭외한 뭐 그냥 동네 교민 같은 분이 아니고 굉장히 그 업계에서 유명한 나폴리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통역을 하셨을 정도로 뭐 굉장히 인기가 많고 화제가 많이 되고, 여러모로 현지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김민재 선수입니다. 첫 번째 연습 경기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마요르카를 상대했죠. 마요르카엔 또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 선발로는 김민재 선수만 뛰었고, 김민재 선수가 전반 45분을 소화한 뒤에 후반 45분을 이강인 선수가 소화를 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첫인상 어땠느냐? 한마디로 김민재는 마치 나폴리 10년차 같았다.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해 보였고, 이 팀에 처음 온 선수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에 팀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예 실전을 바로 뛰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적응력이 좋은 선수라는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선수가 이탈리아라는 빅리그에 처음 갔고, 그 중에서도 나폴리는 빅팀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 팀과 훈련한 지가 이제 대충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손발을 맞출 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이 나폴리라는 팀은 팀 내 의사소통을 다 이탈리아어로 하거든요. 여러모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이미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제가 중계상으로 기억하기에 전반전 45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이 아마 100%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패스 미스나 뭐 실수하는 플레이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수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장면 없이 거의 모든 수비를 성공해주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한 백패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백패스가 불안하게 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후방 플레이메이커인 로버트카 선수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김민재는 잘 받아서 깔끔한 롱패스로 잘 걷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첫 데뷔전, 물론 비공식 데뷔전입니다. 비공식 데뷔전 45분은 깔끔했다, 흠잡을 데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요르카와의 전력차가 있고 나폴리가 점유율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위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수비력을 본격적으로 볼 기회는 없었지만 최소한 이 팀의 팀플레이에 이미 녹아들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첫 번째 경기였고요. 위치는 포백의 두 센터백 중에서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을 라흐마니가 봤습니다. 기존 센터백인 아미르 라흐마니가 거의 완전한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다 볼 수 있고, 김민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왼쪽일지 누가 오른쪽일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었고, 훈련에서도 김민재가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을 섰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연습 경기에서는 김민재를 왼쪽에 세우면서 이제 김민재에게 역할을 부여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예전에도 이 팀은 두 명의 오른발잡이가 센터백 조합을 이뤘는데, 그 중에 칼리두 쿨리발리가 왼쪽, 라흐마니가 오른쪽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쿨리발리의 역할을 뭐 나간 선수의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체자지만 포지션조차 완전히 쿨리발리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파트너로 뛴 전반전의 조합이 주전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김민재 스스로 주전의 자격을 매 경기 증명해야 선발로 계속 뛸 수 있는 거겠지만, 일단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레오 웨스티고르와 주앙 제주스의 조합이 이제 후보 조합이고, 김민재 라흐마니가 주전 조합이라는 걸 볼 수 있었죠. 일단 현재까지는 뭐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 충분히 좋은 경기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빠진 뒤에 수비도 수비지만 빌드업이 많이 불안해졌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웨스티고르도 패스는 정확하다는 평을 듣지만 공을 간수하는 능력에는 고질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앙 제주스는 기복이 심한 선수고요. 이 두 선수는 마요르카의 압박에 당황해 공을 잘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 이 점이 바로 김민재 또 라흐마니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넓은 커버 범위 그리고 깔끔한 빌드업 능력, 김민재에게 기대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줬는데 바로 레전드 수비수 쿨리발리의 덕목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쿨리발리의 직접적인 대체자로 김민재가 영입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첫 경기를 통해서 김민재는 일단 그 팀의 어떤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던 쿨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셈이죠. 나폴리 팀을 보자면요. 나폴리는 전반전의 경기력이 좀 더 좋았고 후반전의 경기를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전반전도 시원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주도권을 잡고 마요르카가 거의 공격을 못하게 완전히 이제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마요르카의 흐름을 많이 내줬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선수인 중앙 미드필더 앙귀사, 공격형 미드필더 엘마스 이런 선수들도 다 주전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주는 패스에 파괴력이 부족했다는 점 약간 눈에 띄었고 이런 점에서 스팔레티 감독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전개 능력이 좀 부족했고 마요르카의 압박에 뜻밖에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일단 나폴리가 손발은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크바라첼리아 등 굉장히 일부 몇몇 선수를 빼면 다 지난 시즌부터 있던 선수들이에요. 선수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은 이미 잘 맞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파괴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날 본 나폴리의 숙제는 수비수 중에서 빠진 선수인 쿨리발리의 자리는 일단 김민재로 대체를 잘했다. 하지만 빠진 공격수의 자리를 잘 대체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어차피 오시맨입니다.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 빅터 오시맨인데 오시맨 부재시를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친선 경기니까 오시맨은 풀타임을 뛰게 하지 않고 다른 선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원래는 보통은 메르턴스가 했어요. 드리스 메르턴스. 나폴리 역사상 최다 득점 신기록을 갖고 있는 나폴리의 레전드였던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노장이 됐고 연봉을 비싸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맨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유연하게 대처할 만한 주전급 후보 공격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날은 페타냐가 들어왔는데 이 페타냐라는 선수는 사실 경기력보다는 모습만 봐도 후덕한 턱선에서 이미 경기를 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한때는 이탈리아 대표까지 갔던 선수지만 현재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시맨과 어찌 보면 주전 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 스타급 공격수, 감독 시메오네의 아들로 유명한 조반니 시메오네를 베로나로부터 영입할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이 한동안 돌다가 최근엔 또 유력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대로 스트라이커 영입 없이 간다면 오시맨 부재시가 너무 불안하지 않나? 잘못하면 김민재가 수비 잘했는데 공격 쪽에서 골을 못 넣어서 0대0으로 비기는 경기들이 시즌 중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좀 주는 그런 친선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 쪽에 이강인을 얘기해보죠. 이강인은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김민재와는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지 않고 따로따로 뛰었는데요. 이강인은 특유의 스루 패스는 오히려 별로 없었어요. 그 점 좀 아쉽지만 볼키핑 후에 좌우로 내주는 패스, 정적인 볼키핑을 넘어서서 앞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드리블, 또 공격수가 받을 수 있는 전진 패스도 몇 번 나오면서 대체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 잘해줬습니다. 투입된 뒤 초반에는 호흡이 안 터져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투입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손을 짚고 호흡을 몰아쉬는 모습이 보여서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나? 우려를 좀 했지만 오히려 한 20분 정도 지난 뒤에 본인의 리듬을 찾고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의 핵심 과제는 주전 공격수 베다드 무리치와의 공존이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임대돼서 마요르카의 잔류에 큰 공을 세웠던 무리치는 장신 공격수예요. 이 선수를 향한 롱볼이 주된 공격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과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았는데 이 선수의 완전협의 이후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무리치와 공존하면서 무리치 중심의 공격 흐름에서도 이제 측면으로 벌리는 패스라든지 전진 패스를 통해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좀 고무적입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도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 프리시즌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기레 감독의 전술에서 이강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프리시즌을 마무리했으면